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평화특별자치도가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과연 우리가 이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강원도 지금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이 현안이, 이 과제가 과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전쟁이라는 거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이겼다 졌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쟁은 이기고 죽는 겁니다. 지는 편들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25라는 한국 전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전쟁터에서 또는 전쟁 고아로 그동안 일궈왔던 재산들 다 날리고 고향을 떠나서 피난살이를 해야 했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동족 간의 그런 아픔을 뒤풀이하지 말아야겠죠.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제가 이제 1953년 8월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이제 휴전되고 바로 한 달 뒤에 지금 태어났는데 이제 내년 후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은 지금 전부 휴전 상태였죠. 근데 이 휴전 상태를 빨리 종전 상태로 바꿔야지만 우리 전쟁의 위협에서 좀 마음 놓고 우리가 좀 지역 안에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고, 또 그 토대 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라는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은 물론 안보가 중요하겠죠.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남이 쳐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자위태세를 갖춰야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보라는 것은 평화를 뛰어넘을 수 없겠죠.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보를 위해서 평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뭐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안보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하는가? 신문사 사장을 위해서 독자들이 필요한 것인가? 시청의 시장을 위해서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있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또 독자를 위해서 신문사 사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동안 오랜 세월 분단 체제에 살아오면서 안보를 강조하다 보니까 평화에 대한 큰 가치,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무슨 평화를 얘기하냐 말이지, 지금 안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지역사회,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또 안보 얘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역사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이나 백성을 버리고
피난 간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선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선조 임금이 백성들을 버리고 새벽에 경복궁을 이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몽진을 가는데 저 의주로 피난 그 화가 난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놓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저기 함경도에서는 임해군과 순하군을 왕자를 붙잡아서 왜군한테 넘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뭐 백성은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국가 비상사태에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피난 가거나 도주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6.25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시민들 토론은 우리가 국군이 지키고 있다, 안심하라,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방송을 해서 위문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물론 뭐 전쟁이라는 워낙 위급한 상황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이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쟁이라는 것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인들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 군대를 신뢰할 수 있는 주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강원도는 그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많이 희생되어 왔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흡사하면서도 또 지정학적으로도 우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처럼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런 국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관광, 아름다운 알프스를 품고 있는 바로 스위스란 나라입니다. 근데 스위스란 나라는 주변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막강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외침도 당해왔고 숱한 고난을 겪어왔죠. 또 우리 강원도처럼 산악지역이라서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자식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 전쟁을 대신 치러간 용병이라는 아주 슬픈 역사를 갖고 있죠. 우리 이제 흔히 강원도에서는 우리 유럽의 스위스처럼 우리 강원도를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잘 가꾸자, 또 스위스와 같은 관광 국가를 만들자, 관광 지역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는 우리 강원도가 지금 분단 체제에서 이 아픔을 안고 살아오듯이 스위스도 역사적으로는 그런 아픔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우리 한반도 또 우리 강원도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스위스가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같은 자치분권의 힘, 내고장을 아끼고 군대가 국민인 나라, 국민이 군나라, 그래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온 스위스의 국민들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하고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또 지정학적 환경을 갖고 살아온 스위스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강대국 틈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과 지향점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도, 이게 국가입니다. 국기. 이게 스위스 국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병원? 병원은 빨간색이 아니죠. 이거는 무슨 색? 이거는 무슨 깃발인 줄 아십니까? 보신 분 많으실 텐데 이거는 바로 적십자사기죠. 앙리 듀낭이라는 스위스 사람이 스위스의 국제 적십자사 본부가 있죠. 이렇게 십자 모양의 적십자사와 국기를 갖고 있는 스위스. 인구 한 850만에 아주 작죠.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만도 한 5천, 한 100만 명 되는데 스위스는 850만 명밖에 안 되고 우리 강원도처럼 아주 나라가 국토가 전부 산골짜기에 알프스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학적 환경을 보면 참 우리 강원도에 시사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프랑스죠. 보라색. 그다음 여기 이태리 아닙니까? 이탈리아. 여기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이 위에는 바로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는 독일. 자, 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의 사이에 딱 껴있는 게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알프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전쟁이 있을 때 이 스위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 동쪽으로 갈 수도 없고 서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북쪽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위침을 많이 받았겠죠. 그죠? 주변 강대국.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1798년 나폴레옹의 침공 이후에는 위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우리 어렸을 때 동요책에서 많이 나오죠. 빌헬름 텔이라고. 이제 총독이 마을 입구에 큰 장대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주는 그런 동화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빌헬름 텔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했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아들을 세워놓고 사과를 쏘아서 맞추는 그런 예화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나라의 뭐 당시에 그것이 빌헬름 텔의 그런 정신이 스위스의 독립 정신을 일깨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스위스. 자, 이런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살 게 없다 그랬죠. 산골짜기에 뭐가 먹고 살 게 있습니까? 평지가 있어야지 뭐 소도 기르고 뭐 저기 밀도 기르고 재배하고 그럴 텐데 산골짜기에 우리 강원도 옛날 가난했을 때 우리 감자, 옥수수 이런 거 구황식물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위스 사람들도 처자식을 먹일 살릴 수 없어서 주로 남의 나라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용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옛날에는 유럽의 감자바위, 혈액 수출 국가, 피를 수출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라고 한때는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유명한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스위스는 헬베티아라는 민족, 이 스위스 국민의 대부분을 선조를 헬베티아 민족으로 삼고 있죠. 근데 이 용병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치러주는데 산골 사람이라서 용맹스러웠죠. 또 배신을 잘 합니다. 아주 신의가 있고 아주 성실하죠. 그래서 나를 고용해 준 그 주인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배신을 안 하는 그런 민족성을 스위스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강원도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지역에 가면 뭐 지역 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산골에 많이 살아서 좀 인심이 좀 순화하고 또 성실하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스 사람들도 또 우리 강원도 사람들도 산 꼴짝에 살다 보니까 강원도 포수란 말이 있는 것처럼 총을 잘 쏘죠. 왜? 산 꼴짝에서 사냥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총을 잘 쐈겠죠. 그리고 강원도 포수라는 말이 속담에도 나올 정도로 마찬가지로 헬베티아 사람들도 알프스 산에서 살다 보니까 사냥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병사들 갖다가 고용하는데 헬베티아 병사들을 아주 으뜸으로 꼽았죠. 자, 여러분 텔레비에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쯤 되면은 이런 모습을 한 복장, 얼룩달룩한 복장을 한 사람들을 봅니다. 교황을 지키는 교황 근위병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15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로마 교황은 스위스 용병들이 근위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서는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1500년대에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 5세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이제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당시에 이 헬베티아 스위스 근위병들이 한 147명인가 전사를 하면서 끝까지 교황을 바깥으로 피신시켜서 스위스 용병들은 정말 용맹스럽고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스위스 용병들을 교황 근위병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시민혁명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군이 루이 16세가 있는 궁으로 쳐들어가죠. 갔는데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루이 16세를 고용해서. 그러니까 시민혁명군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너희 남의 나라 와서 왜 남의 나라 왕을 지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희들은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가라. 그때 이제 스위스 용병들이 한 786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려고 도망가면 누가 앞으로 유럽에서 우리 스위스 용병들을 고용을 해주겠냐. 배신하는 사람들. 도망가지 않고 786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스위스 아픈 역사를 용병들의 아픈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혹시 스위스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아실 텐데 가보면 바로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쓰러져 가서 우는 사자가 창을 맞고 우는 모습의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스위스 용병들, 자기들의 선조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용병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것을 다짐한. 자,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라고 했죠. 영세 중립국이 뭐 조그맣고 영세한 중립국이 아니고 영원하게 세세 연년 중립국이란 얘기입니다. 1648년에 스위스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1815년에 빈 회의에서 스위스는
우리는 너네 강대국 편에 이쪽 편에도 안 쓰고 저쪽 편에도 안 쓰고 우리는 중립국이야. 그러니까 너네 전쟁 날 때 우리는 건드리지 말고 가만 내비둬. 우린 중립국이니까 어느 편도 안 될 테니까 이런 노력을 해서 스위스는 중립국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강대국들이. 그런데 여러분 전쟁 때 무슨 뭐 중립국이라고 전쟁 쳐들어간 나라에서 강대국이 봐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중립국이야. 들어오지 마. 우린 쳐들어오지 마. 거길 들어가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안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도 다 중립국이었어요. 그런데 나치 군대가 쳐들어갔습니다. 초토화됐죠. 그런데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유럽에 이제 뭐 폴란드 침공하고 오스트리아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강제 병합하고를 무렵입니다. 이 나치의 히틀러가 스위스를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스위스 용병으로 무장됐던 훌륭한 아주 선조들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라는 조그맣고 국민 수도 적지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알프스의 요새화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야, 나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데 우리 전쟁 준비를 하자. 우리 이 아름다운 우리 마을, 우리 스위스를 우리가 지켜내자. 이때 이제 초대 루돌프 밍거 장관이나 초대 국방장관하고 스위스의 이 사람이 앙리 기상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위스는 지금도 실제 뭐 현역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민병대입니다. 집집마다 총을 갖고 있죠. 그런 역사들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는 나라죠. 바로 이 사람이 앙리 기상장군인데 뭐라 그러냐. 국민이 군대이며 군대가 국민이다. 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두 군인이고 국민이 군대이며 군대가 국민이다. 군복을 입으면 가난한 자와 부자도 없으며 도시도 농촌도 없다. 모두 동등하게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전 국민들을. 그래서 스위스가 나치가 폴란드 침공하고 그 무렵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무려 당시 500만의 스위스 국민 가운데 45만 명의 민병대가 조직이 됩니다. 자, 좋다. 스위스 나치 군대 쳐들어와라. 우리 알프스의 주요 교통로마다 폭발물을 설치해서 전차고 뭐 군용차고 다 들어오지 못해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한 사람의 국민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겠다. 자, 다른 나라들은 전쟁하면 제일 높은 사람들, 국가 지도자들을 생포하거나 죽이거나 항복을 받아내면 전쟁이 끝나죠. 근데 나치는 여기 스위스는 보니까 스위스 국민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결사항전을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다 보니까 너무 빡센 거죠. 스위스 국민들이. 이걸 바로 스위스에는 고슴도치 국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슴도치 때리면은 내 손이 아프겠죠. 고슴도치도 물론 아프겠지만 때리는 내 손이 아프겠죠. 스위스는 바로 고슴도치 국방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 육군 참모총장이 히틀러한테 보고를 합니다. 스위스가 독일군 침공에 대해서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우리가 더 피해가 클 텐데. 마침내 히틀러는 스위스 침공을 포기하게 됩니다. 스위스 침공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자, 그 당시에 결사항전해서 2차 세계대전의 그 참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죠. 생존했죠. 그리고 지금도 지하에 온 나라에 방공호와 대피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때 한 2년치의 비상식량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스위스에는 한 사격장이 마을마다 합쳐서 한 나라에 안에 한 3,000개 정도의 사격장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만 나면 가서 사격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열병식, 군대 열병식이 있으면 자기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열병식을 관람합니다. 아니 군대 열병식에 자기 돈 내고 입장권 내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위스 국민들은 바로 우리 국가는 이 강대국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여성들도 총 메고 사격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집집마다 다 총이 있습니다. 다 총이 있어요. 무서운 나라죠. 이러니까 강대국이 못 쳐들어간 거죠. 자, 전 국토의 요소화를 이뤄낸 스위스의 고슴도치 국방. 이것을 통해서 스위스는 헌정 애국주의를 확보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단방 국가가 아니고 연방 국가입니다. 조그만 나라들이 옛날에 조그만 마을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뭐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같은 나라들이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든 스위스 연방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정애국주의,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지킨다.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 이런 정신을 통해서 지금 태어나면 바로 로또가 당첨되는 거하고 똑같은 나라.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바로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태어나. 왜?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5천 달러. 우리나라 지금 얼마죠? 우리나라 뭐 한 3만 달러 조금 넘었다고 하죠. 8만 5천 달러. 그 조그만 나라가 강소국. 아주 그리고 행복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가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뭐 나치 군대한테 맞서서 싸우고 용병으로 용맹했고 신이 성실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바로 온 나라가 곳곳이 잘 사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어느 지역은 굉장히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높고 어느 지역은 우리 강원도처럼 경제력도 낮고 인구도 땅덩어리 넓은데 적게 사는 나라가 아니고 스위스라는 나라는 국민의 70%가 2만 명 이하의 조그만 도시에 다 살고 있습니다. 수도 베른이라고 해봐야 3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국민들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자기들의 마을의 결정을 바로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물론 이제 스위스 연방이라는 나라가 국세를 걷죠. 근데 국세는 한 40%밖에 안 걷습니다. 그 국세 받은 거에서도 또 도나 주나 또 기초 개마인대 같은데 나눠줍니다. 도와주는. 우리나라처럼 75% 걷어들여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또 헌법 같은 데 보면 스위스 헌법에는 부자 동네가 부자도에서 가난한 지역을 최소 얼마 도와주라는 숫자까지도 해서 가난한 주와 부자주가 서로 한 나라 안에서 서로 잘 살게 하는 도와주고 형제처럼 그런 정을 나누고 살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0곳 가운데 스위스는 무려 3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가 이제까지
안보를 위해서 한 70여 년 동안 전방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왔다고 하면 스위스처럼 바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땅덩어리 넓고 사람은 적은 이 강원도에 다른 지역과 같이 스위스처럼 그래도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조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좀 균등하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평화롭게 그런 사는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이뤄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헬베티아 깡. 헬베티아 아까 말씀드린 헬베티아 민족들의 용병에서 보여준 이 강인한 정신 그걸 저는 헬베티아 깡. 깡이 뭡니까? 뭐 깡다구 이런 거 아십니까? 강단, 결기 이런 것이 됐다면 우리 강원도는 감자바위들의 깡다구. 그럼 줄여서 감자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먹는 과자 감자깡이 아니고 헬베티아 스위스 민족들의 강인함, 평화를 견인해낸 국민들의 일체감, 자기 고향에 대한 애양심, 그것이 발전된 애국심. 바로 우리 강원도가 가장 북쪽에 있는 분단의 접경 지역에 있는 평화지역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깡다구가 결합이 되면 바로 유럽의 감자바위인 스위스, 한국에 우리 강원도 감자바위가 있다. 또 스위스는 유럽의 유명한 휴양 관광지입니다. 알프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스위스는 유럽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 요충지에 있죠. 우리 강원도 한반도의 중심부, 동북아의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흡사하고 유사하죠.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스위스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균형 발전되게 살아가면서 자기 말에 대한 긍지, 나라에 대한 고마움, 평화에 대한 그런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강원도가 이제 그것을 스위스처럼 이뤄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들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스위스와 같은 결기를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발휘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2003년도에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할 무렵에 전국에서 만여 명이 여의도에 몰려가서 우리 지역을 살려라. 지역이 죽어간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0,000명이 서울의 여의도 국회에 올라가서 절규를 했습니다. 자,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라.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해라. 신행정 수도특별법을 제정해라. 이런 만여 명의 전국에서 올라온 지방민들의 함성이 여의도를 찌렁찌렁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 10,000명 모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저도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만 바로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마침내 국회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뭐 성명서나 발표하고 무슨 뭐 건의문이나 올리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스위스 헬베티아 깡다구 같은 감자바위 깡다구가 발현이 되어야 우리는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특별자치도 만들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왜 강원도만 특별자치도 거기에 평화특별자치도 경기도는 없습니까? 휴전선이 이걸 이뤄내려고 하면 엄청난
결기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스위스, 헬베티아 주민들처럼.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약을 하시면서 공약도 했고 바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 와서 저 금강산이 바라보이는 강원도 고성박물관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 대한민국은 강원도의 희생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강원도의 희생 때문이다. 휴전선 중 5분의 3이 강원도에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도민들이 희생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마시는 물도 강원도에서 흘러가고 강원도의 82%를 차지하는 산은 대한민국의 허파가 되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죠. 산업전사 5천여 명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알 수 있었고 푸른 숲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강조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우리의 안보와 깨끗한 물, 공기를 위해 많은 규제를 견뎌왔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의 시대를 묵묵히 준비해왔다. 자, 이제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희생당했다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뭐 립 서비스 수준이 아니고 한나라의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이런 희생을 했다 그러면 그 희생된 지역에 뭔가 법제적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혹시 들으시면 좀 보상 좀 해주시죠. 바로 그게 바로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 2017년 초죠.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후보 시절에 가서 제가 이제 평화 메시지를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강원도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자치 분권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안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써주셨어요. 대통령께서. 평화특별자치도 약속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국정이 과제가 많고 현안이 많으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우리 강원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2020년에 총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 공약 1호였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가. 그리고 금년 2021년 4월 강원도의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가 돼야 된다고 역설을 했어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계시는 송영길 대표가 후보가 당시에 하신 말씀을 좀 볼까요?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곳이 강원도다. 평화특별자치도 통일경제특구법을 적극 논의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격상하고 통일시대의 핵심으로 만들겠다. 송영길 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지금 최고위원이 되셨죠. 김영배 후보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행안위 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약속 좀 지켜주시면 얼마나 강원도민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또 국민의힘 이제 이양수 국민의힘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도 특별자치도를 공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법안도 직접 만들어내시고 해서
이 두 분들이 약속하신 두 당이 약속한 부분들을 우리가 촉구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분들이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야, 내가 그때 당시에 강원도민들한테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임기 마치기 전에 좀 이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왜? 정치는 신이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민들 이렇게 희생을 많이 당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약속한 건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장서서 실천해 주시는 노력들이 있어야 강원도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지지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 그것은 감자바위 깡다구로 스위스 헬베티아 깡다구처럼 나치 군대도 물리친 똘똘 뭉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평화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스위스와 같은 대한민국의 스위스 강원도를 만드는데 우리 강원도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오늘은 이 평화특별자치도를 이뤄내기 위한 우리 강원도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스위스 국민들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단합된 모습,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자치분권의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스위스, 우리 강원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평화특별자치도를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뭉쳐야 되는데 우리 안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밖에서 이제까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잃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